폐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난한 선비. 그 집은 가서는 안 되네. 밤마다 귀신이 고글하는 흉가란 말일세.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말라 했지만 내겐 산 귀신보다 뱃속 거지 귀신이 더 무섭소. 라며 폐가로 들어서는데 귀신이 나타나 거꾸로 매달려 위협해도 그저 하품만 나오는 김선비. 초면에 예의가 없구나. 밥이나 한 상 차려오너라. 누가 귀신인지 모르겠는 이들의 기막힌 동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담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보시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한양 땅에 김덕배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이 양반이 글공부 재주는 비상했으나 집안 형편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끼니라고는 맹물에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게 다반사요. 옷은 기워 입은 자국이 하도 많아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었으니 그 처지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이 김선비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집신끈을 동여매고 한달음에 경기도 외진 산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도해 보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듯한 흉가였습니다. 대문은 반쯤 사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고 마당에는 자풀이 사람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으며 지붕기와 사이사이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둥지를 틀어 을씨년스럽게 울어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밤만 되면 처녀 귀신이 곡을 하며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흘을 굶은 김선비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당장 비바람 피할 지붕이 생겼다는 기쁨에 김선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신이고 나발이고 내 뱃속에 들어앉은 거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놈이 어디 있겠소? 그는 콧방귀를 뀌고는 그 흉가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안방에 짐을 푼 김선비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찬 바닥의 대자로 눕자마자 몰려오는 피곤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자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방문 창호지가 가늘게 떨리더니 촛불이 거센 바람에 꺼지듯 사그라지며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선가 뼈가 시릴 정도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천장 대들보에서 희멀건 것이 쑥 내려왔습니다. 산발을 한 머리카락을 빗자루처럼 늘어뜨리고 눈 밑에는 검은 피눈물을 흘리며 입가는 귀 밑까지 찢어진 처녀 귀신이 거꾸로 매달려 김선비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민 것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숨결이 김선비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초풍을 했겠지만 김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귀신이 내뿜는 냉기에 몸을 한번 부르르 떨더니 귀찮다는 듯이 한쪽 눈만 슬며시 뜨고는 귀신과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귀신은 이 인간이 짐짓 놀라 자빠질 것을 기대하며 눈을 부라리고 입을 쩍 벌려 위협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혓바닥을 뱀처럼 날름거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를 썼지요. 하지만 김선비는 하품을 길게 늘어지게 하며 마치 옆집 강아지 보듯이 귀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 안방에서 산발을 하고 뭐하는 짓이오? 초면에 예의도 없이 위아래도 모르고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보기 심히 민망하구려. 내 지금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말할 기운도 없으니 썩 물러가시게. 귀신은 난생 처음 겪는 이 황당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대롱대롱 매달린 채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자신이 무섭지 않냐는 듯 손톱을 세워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벽을 긁어보았지만 김선비는 오히려 귀신 쪽으로 몸을 돌려 누우며 한마디를 더 쏘아붙였습니다. 아,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있나.
정 그렇게 심심하면 나가서 밥이나 한 상 차려오든가. 밥 없으면 김치라도 좀 가져오시오. 귀신이면 도술이라도 부려서 밥알 하나쯤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오? 이 기가 막힌 선비의 태도에 귀신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자신의 명성이 이 삐쩍 마른 선비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다니요. 분노에 찬 귀신은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뻗치며 방 안의 기물들을 덜덜 떨게 만들었고 급기야 김선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 김선비가 벌떡 일어나 귀신의 코앞에 대고 병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선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귀신을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망할 귀신아! 내가 내 쌀독을 보았느냐? 쌀 한 톨 없이 텅텅 비어 거미가 줄을 치고 있는 꼴을 보았느냐고. 그 텅 빈 쌀독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놈 얼굴이 아무리 흉측한들 사흘 굶어 백가죽이 등짝에 붙은 내 몰골보다 흉할까 보냐? 썩 꺼지지 못해. 귀신은 이 기상천외한 호통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보통은 살려달라고 빌거나 바지를 적시는 게 순서이거늘 이 인간은 가난을 무기로 귀신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귀신은 입술을 깨물며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머리카락으로 김선비의 목을 감으려 했고 천장에서는 붉은 핏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한겨울처럼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찼고 창호지는 찢어질 듯 펄럭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선비의 표정이 묘하게 풀어지더니 입가에 실실 웃음기가 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김선비에게 귀신이 뿜어내는 그 살인적인 냉기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요, 사막의 오아시스였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귀신이 목을 조르려고 다가오자 오히려 두 팔을 벌려 귀신을 와락 껴안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귀신의 차디찬 어깨에 볼을 비벼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탄성을 내지르며 외쳤습니다. 시원하다. 아이고, 이게 웬 얼음장이야. 안 그래도 더워서 등창이 날 지경이었는데 자네가 아주 효자일세, 효자야. 조금만 더 세게 뿜어보게. 겨드랑이 쪽이 아직 덥네 그려. 처녀 귀신 소화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체온과 자신을 무슨 죽부인 취급하는 이 황당한 태도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귀신 체면의 부끄러움이 무슨 말이냐마는 이건 모욕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김선비를 밀쳐냈습니다. 이거 안 나? 이 이상스러운 선비놈이 어디 감히 처녀 귀신의 옥체에 손을 대. 남녀 칠세 부동석이거늘 침을 뱉어주마. 소화는 방구석으로 도망쳐 씩씩거리며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김선비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거참 쌀쌀 맞기는. 집주인이 더워서 잠 좀 자겠다는데 그게 그리 아깝소? 자네 어차피 갈 데도 없어 보이는데 내 특별히 이 집에서 지내게 해줄 테니 밤마다 내 곁에서 부채질이나 좀 하게나. 내 품삯은 쳐주지 못해도 제 사상에 밥 한 그릇은 잊지 않고 올려주리다. 이 뻔뻔한 제안에 소아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딱히 갈 곳이 없는 신세였고 무엇보다 이토록 기가 강한 인간은 처음 보는지라 호기심이 동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혼자 울고불고 하는 것도 지겨웠던 터라 소화는 못 이기는 척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흥, 웃기고 있네. 누가 내 놈 시중을 든다고 그래? 나는 이 집의 지방령 소화라고 한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라.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낮에는 밭을 갈거나 동네 아이들을 가르쳐 겨우 풀칠을 했고 밤이 되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기름 살 돈이 없어 등잔불조차 켜지 못하는 밤이면 소화가 슬그머니 나타나 도깨비불을 피워 책상을 비춰주었습니다. 야, 김선비. 글자가 보이기는 하냐? 내가 조금 더 밝게 해줄까? 소화가 퉁명스럽게 물으면 김선비는 짐짓 점잖은 체하며 답했습니다. 어허,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니 조금만 줄이게. 그리고 거기 왼쪽 그림자가 지니 조금 더 높이 들고 있게나. 이게 진짜 내가 촛대냐? 확 꺼버린다. 소화는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김선비가 밤새 글을 읽는 동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졸고 있는 김선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깨우기도 하고 심심하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책장을 대신 넘겨주기도 했지요. 귀신 나오는 흉가는 어느새 밤마다 책 읽는 소리와 티격태격하는 말소리가 새어나오는 사람 냄새 혹은 귀신 냄새 나는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여느 때처럼 소화의 푸르스름한 불빛에 의지의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아무도 없소? 이 집이 비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대문이 거세게 열리더니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 서넛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소문난 왈패들이었는데 주인 없는 집을 허물고 그 터를 차지해 투전판이라도 벌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붓을 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화는 불안한 눈빛으로 김선비의 등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어찌할 셈이야? 저놈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귀신인 나보다 더 악독해 보이는데? 김선비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비록 가진 건 없으나 선비의 기계로 저 무례배들을 꾸짖어 돌려보낼 테니. 하지만 문을 열고 나선 김선비 앞에는 몽둥이를 든 험상궂은 사내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과연 김선비의 꼬장꼬장한 잔소리가 몽둥이 앞에서도 통할까요? 아니면 숨어있던 소화가 다시 한번 머리를 풀어 헤쳐야 할까요? 밤 공기가 서늘해지며 마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 마당으로 나서자 왈패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개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큼지막한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콧방귀를 뀌며 앞으로 나섰지요. 그는 손에 든 몽둥이로 김선비의 앙상한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쿠, 이건 또 무슨 말라비틀어진 북어포 같은 놈이냐? 여기가 귀신 나오는 흉가라더니 귀신 대신 웬 거지 선비가 눌러앉았구만. 이복에 좋은 말할 때 짐 싸서 나가라. 오늘부터 이 집터는 우리 흑곰파가 접수했으니 말이다. 김선비는 어깨를 치는 몽둥이를 불쾌한 듯 털어내며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들. 무식하게 힘만 쓸 줄 알았지 국법은 모르는 모양이구나. 엄연히 주인이 있는 남의 가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다니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 필묵으로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사방팔방에 붙일 것이다. 하지만 왈패들은 김선비의 호통을 듣고 배를 잡고 뒹굴며 요란하게 웃어댔습니다. 형님 들으셨습니까? 필묵으로 죄상을 기록한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분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겠네. 우두머리가 눈을 부라리며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샌님놈이 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얘들아, 일단 이놈 멍석마리부터 해서 대문 밖으로 던져버려라. 건장한 사내들이 김선비를 에워싸고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안방 문이 박살날 듯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훅 끼쳐오는 서늘한 냉기가 마당을 휩쓸며 왈패들이 들고 있던 횃불을 모조리 꺼트려 버렸습니다.
사위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자 왈패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한 놈이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뭐야? 갑자기 바람이 왜 이래? 다른 놈도 겁에 질려 거들었습니다. 형님, 불이 다 꺼졌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허공에서 싸늘하고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집에서 난동이냐? 내 이놈들을 그냥.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2개가 둥둥 떠오르더니 왈패들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가 드디어 나선 것이지요. 그녀는 김선비를 괴롭히는 놈들을 보자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저 삐쩍 마른 선비놈을 구박해도 내가 구박하고 쫓아내도 내가 쫓아낸다는 묘한 소유욕 같은 것이 발동했달까요? 소화는 귀신 특유의 신통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가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순간 매서운 타격음과 함께 그의 뺨이 고개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으악! 누가 때렸어? 누구냐? 나다 이놈아!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들이 감히 선비님 앞길을 막아? 소화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왈패들의 상투를 잡아당기고 바지를 훌러덩 벗겨버리는가 하면 귓가에 대고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몽둥이는 저절로 춤을 추며 자기들 주인 뒤통수를 때렸고 마당에 있던 맷돌이 혼자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왈패들의 정강이를 깠습니다.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타났다. 사람 살려. 내 다리. 혼비백산한 왈패들은 서로 엉키고 설켜 넘어지며 대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이 마치 도간에 든 쥐꼴이라 보고 있던 김선비조차 웃음을 참지 못하고 헛기침을 해댈 지경이었습니다. 소화는 도망가는 우두머리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다시 한번 얼쩡거리면 그땐 내 놈들 간을 빼서 순대를 만들어 먹을 테니 그리 알아라. 왈패들이 신발 한 짝씩을 흘리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친 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소화는 헝클어진 머리를 쓱 넘기며 김선비 앞에 나타나 으스댔습니다. 어때? 내 솜씨가. 북보다는 주먹이, 아니 귀신이 더 쓸모가 있지? 김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흉측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이 달빛 아래서 보니 제법 의리 있어 보이고 듬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 뒷짐을 지며 말했지요. 허험, 뭐 아주 쓸모가 없지는 않구려. 덕분에 봉변을 면했으니 내 오늘 일은 잊지 않겠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뼈도 못 추릴 뻔했어. 알면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밥 먹을 때 김치 냄새 너무 풍기지 말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귀신과 인간, 산자와 죽은 자라는 벽을 넘어 흉가를 지키는 동지로서 끈끈한 전우애가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왈패들을 물리친 통쾌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돛돌 위에 놓인 집신을 신으려던 김선비의 귀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어젯밤 그 왈패들이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육모방망이를 찬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의 서슬 퍼런 기세는 왈패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포졸들 뒤로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이방이 부채를 팔락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김덕배라는 자가 사는 곳인가? 관아에 내 놈에 대한 고변이 들어왔다. 국법을 어기고 흉악한 요술을 부려 양민을 해쳤다지. 김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은 쫓아냈으나 이제는 관아의 힘을 빌린 더 거대한 음모가 그를 덮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화는 낮이라 힘을 쓰지 못하고 방 안 그늘 속에 숨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선비는 이 위기를 어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방의 거드름 섞인 추궁에 김선비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입고 있는 옷이라곤 구멍 숭숭 뚫린 베옷 한 벌뿐인 자신이 덩치 산만한 왈패 5을 요술로 제압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지요. 김선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짝 마른 가슴을 쳤습니다. 이보시오 이방나리. 내 꼴을 좀 보시오. 요술을 부리려 해도 부적살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어젯밤 일은 그저 저 무례배들이 지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진 것을 두고 제놈들 망신살 뻗친 게 부끄러워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오. 선비가 어찌 괴력난신을 논하겠소. 하지만 이미 왈패들에게 뇌물을 두둑이 챙긴 이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채 끝으로 김선비의 턱을 툭툭 건드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허나 관아의 법도가 그리 녹록지 않다. 내 놈이 정말 결백하다면 증거를 대야 할 터. 일단 가택수색을 해서 수상한 물건이 나오면 내 놈을 당장 하옥시킬 것이니 그리 알아라. 포졸들은 좁은 방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쌀독을 엎고 몇 권 없는 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아궁이 재까지 뒤집어 엎어 집안을 온통 회색빛 먼지 구덩이로 만들어 놓았지요. 그러나 나오는 것이라고는 쥐똥 섞인 먼지와 삭은 지푸라기뿐이니 이방도 더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투덜거렸습니다. 지지리도 궁상 맞은 놈 같으니라고.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오는구나. 오늘은 일단 물러가나 조만간 다시 올 것이다. 그 전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내 놈 뼈다귀가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관아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니 폐가는 더욱 처량하고 쓸쓸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김선비는 엉망이 된 방구석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벽장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소아가 슬며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의 앙칼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주눅이 든 채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가 영락없이 혼나기 직전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기 김선비. 괜찮아? 나 때문에 일이 더 꼬인 것 같네. 내가 괜히 나서서. 김선비는 묵묵히 깨진 사발 조각을 줍다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젯밤에 멍석마리를 당해 내다 버려졌겠지. 저 탐관 오리놈들이 작정을 하고 덤비는데 자네가 나선들 안 나선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그나저나 이리 와서 앉게. 내 비록 술은 없으나 달빛에 비친 정화수 한 잔은 대접할 수 있으니. 김선비는 멀쩡한 사발 하나에 우물에서 길어온 찬물을 가득 부어 소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귀신에게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소아는 그 물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참았던 감정이 복받친 듯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억울해. 죽어서도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고 널 도와주지도 못하고. 김선비는 소아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처녀 귀신이 단순히 이 집의 메인 지방령이 아님을 가슴속에 맺힌 한이 천근 만근은 됨을 말이지요. 그는 정색을 하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소아낭자. 내 자네와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만 자네가 어찌하여 이 흉가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네. 오늘처럼 관아놈들이 설치는 걸 보니 필시 곡절이 있을 터. 내게 털어놓아 보게. 내 힘닿는 데까지 들어주리다. 소아는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두 볼을 타고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사발의 맑은 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투명했던 물이 순식간에 붉게 번져가는 모습은 그녀의 사무친 원한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 내 말 믿어줄 거야? 다들 나보고 도둑년이라 손가락질했는데 정말 믿어줄 수 있어? 내 사람 보는 눈은 없어도 귀신 보는 눈은 있네. 자네 눈빛이 거짓을 말할 눈이 아닌 것을 아네. 소아는 한참을 흐느끼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실로 기구하고 참혹했습니다. 나는 본래 이 마을 유지인 최참판댁의 몸종이었어. 부모 없이 자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밤 최참판댁 망난이 도령이 내 방에 들이닥쳐 겁을 주려 했어. 내가 끝까지 저항하며 도령의 팔을 물어뜯고 도망쳤지.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안방마님의 폐물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며 관아에 고발을 당한 거야. 소하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령놈이지. 지 분풀이를 하려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관아 형방은 내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모진 고문을 가했어. 결국 나는 옥사 안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뒀고 그놈들은 내 시신을 거적대기에 말아 이 폐가 마당 구석 저 감나무 밑에 몰래 파묻어 버렸어.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해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마친 소아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럽던지 밖에서는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억울함을 알고 같이 울어주는 듯 했지요. 김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서름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습니다. 눈앞에 이 가여운 영혼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선비로서의 의협심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아 앞에 놓인 피눈물이 섞인 물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내 맹세코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글 읽는 선비가 불의를 보고도 참는다면 그것은 죽은 글을 읽는 것이나 다름없지.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한미한 선비나 이 한몸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최참판댁의 만행을 밝히고 자네를 양지 바른 곳으로 보내주겠네. 김선비의 눈빛이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소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웃기고 짠한 동거인인 줄로만 알았던 이 남자가 오늘 밤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장군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은밀한 발소리가 지붕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최참판과 이방은 이미 김선비가 눈엣 가시였고 죽은 소아의 비밀이 새어나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살기가 폐가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선비는 갓끈을 단단히 고쳐 메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헌책이나 구하러 다니는 가난한 선비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놈들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한 치밀한 탐색전이었습니다. 그는 짐진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마을 주막과 우물가를 기웃거렸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내 꿈에 그 처녀 귀신이 나타나 우는데 글쎄 최참판댁 곳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지 뭡니까? 그게 저기 감나무 밑이라던가 아니면 우물가라던가. 김선비가 짐짓 헛소리인 척 흘린 말은 순식간에 마을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최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제 발저린 도둑이 성낸다고 했던가요? 최참판과 그 아들놈 그리고 이방은 사색이 되어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미친 선비놈이 냄새를 맡은 게 분명합니다. 감나무 밑이라니 거기가 바로 그 계집을 파묻은 곳 아닙니까? 에이 퇴. 재수 없는 놈이 굴러들어와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 드는구나. 이방 오늘 밤 당장 손을 쓰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서 저 산 너머 호랑이 굴에 던져버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폐가의 낡은 문풍지는 비명 같은 바람 소리를 내며 울어댔습니다. 김선비는 방 한가운데 앉아 비장한 표정으로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붓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지요. 소하는 그런 김선비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김선비, 오늘은 분위기가 영 흉흉해.
그냥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될까? 내 등골이 다 오싹하다고. 물러서지 않겠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 법. 놈들이 오늘 밤 움직일 것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미세한 마찰음과 함께 방문 창호지에 구멍이 뚫리더니 대나무 대롱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독한 연기를 불어넣어 김선비를 기절시킬 요량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재빠르게 베개를 집어 던져 대롱을 막아버리자 밖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젠장, 눈치챘다. 쳐라.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문이 부서지며 복면을 쓴 자객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왈패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단검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묵직한 벼루를 들어 매남놈의 이마를 내리찍으며 저항했지만 샌님의 힘으로 훈련받은 자객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김선비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자객의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잘 가라, 오지랖 넓은 선비 양반. 자객이 칼을 높이 쳐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소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승의 법도에는 산 사람의 생사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금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영영 환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되어 소멸당할 수도 있었지요. 허나 지금 소아의 눈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김선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소아의 비명과 함께 방 안의 모든 촛불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낭군님 몸에 손대지 마라 이놈들아. 그녀는 귀를 찢을 듯한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소아의 몸에서 검붉은 사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갈고리처럼 길어졌고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자객들의 목과 팔다리를 휘감았습니다. 자객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소화는 자객들을 헌 집신짝 던지듯 벽으로 내동댕이 쳤고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흙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습니다. 귀신이다. 살려주시오. 자객들은 오줌을 지리며 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소화는 그들의 발목을 잡아 끌어 방바닥을 긁어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객들은 혼이 반쯤 나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고요가 찾아왔을 때 김선비는 멍하니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희멀건 모습이 아니라 몸이 반투명하게 깜빡거리며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기를 깬 대가로 그녀의 영혼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선비는 기절한 자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아에게 기어가 허공을 휘저기며 그녀를 안으려 애썼습니다. 소아, 소아 낭자, 정신 차리시오. 왜 그랬소, 왜? 소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김선비의 얼굴을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 좀 멋있었어? 벼루 던지는 건 영 폼이 안 나더라고, 이 바보 같은 여인아.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면 어찌한단 말이오. 김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 기절했던 자객 중 우두머리의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스르르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최참판이 자객들에게 김선비의 처리를 지시하며 건네준 결정적인 증거가 될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소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귀신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흐릿해져가는 소아의 손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버티게. 내 이 밤이 가기 전에 반드시 자네의 억울함을 풀고 저놈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까발려 줄 테니.
제발 사라지지만 말아다오. 김선비는 자객이 떨어뜨린 비밀 서신을 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것은 최 참판이 관아 이방에게 보낸 것으로 오늘 밤 그 선비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뒤탈이 없게 하라는 살인 교사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김선비는 이를 악물고 빗속을 뚫고 관아로 내달렸습니다. 그의 뒤로 소아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희미하게 깜빡거리며 따라왔지만 그녀의 힘은 이미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 마당은 김선비의 고함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옷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관아의 북, 신문고를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북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들으시오. 여기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한과 힘없는 백성을 유린한 탐관 오리들의 추악한 죄상이 있소.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김선비를 포박해 형틀에 묶었습니다. 뒤이어 밤새 술판을 벌이고 눈이 퉁퉁 부은 사또와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던 이방,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참판 부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또는 김선비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미친 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놈이 감히 관아에 와서 행패를 부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매우 쳐라. 포졸들이 곤장을 들어치려는 순간 김선비가 품에서 구겨진 서신을 꺼내 높이 쳐들며 병력같이 외쳤습니다. 이 서신을 보고도 나를 치려느냐. 이것은 최 참판이 이방에게 보낸 살인 지령서다. 내 놈들이 죄 없는 처녀를 죽이고 그것을 덮으려 나까지 죽이려 한 증거가 여기 있단 말이다.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사또에게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사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면 지금 당장 김선비를 죽여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놈이 위조문서로 관을 능멸하려 한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망나니가 칼을 춤추며 다가오고 김선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웬 거렁뱅이 하나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서자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와 함께 관아의 담장을 넘어 또 대문을 박차고 수십 명의 역졸들이 벌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탐관 오리들은 썩 물러가라.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치려다 제 발에 걸려 엎어졌고 최 참판과 그 아들놈은 서로 먼저 도망가겠다고 개구멍을 파고들다가 끼어서 버둥거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방은 바지가 젖은 줄도 모르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김선비의 결박을 풀어주며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전에 김선비가 장터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주었던 그 지나가던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어사는 김선비가 내민 서신을 읽고는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사악한 무리들을 당장 하옥하고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라. 그리고 최 참판대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억울하게 죽은 소아 낭자의 시신을 당장 찾아내도록 하라. 김선비는 어사에게 감사를 표할 겨를도 없이 역졸들을 이끌고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감나무 밑을 파헤치자 썩은 거적대기에 쌓인 백골이 드러났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에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백골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소아야,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춥고 어두운 곳에 있지 않아도 된다.
김선비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앙상한 유골을 정성스레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볕이 가장 잘 들고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봉분이 완성되고 김선비가 술 한 잔을 올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가에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희미하게 사라져가던 소아의 영혼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흉측한 귀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의 모습처럼 곱게 따은 머리에 분홍색 저고리를 입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김선비님. 소아가 맑은 목소리로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김선비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한이 풀렸으니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소아 낭자는 붉어진 눈시울로 김선비를 바라보며 고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하고도 서글픈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김선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춥고 어둡기만 했던 제 저승길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귀신의 몸이었으나 선비님 곁에서 지지고 볶던 지난 한 달이 제 짧은 생을 통틀어 가장 사람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황급히 소아의 소매를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그의 손은 야속하게도 소아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가지 마시오. 이대로 가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밤마다 누가 내 촛불을 지켜주고 누가 더운 날 내 등골을 서늘하게 해준단 말이오. 빚은 갚고 가야 할 것 아니오. 김선비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한 빗무리가 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는 사라져가는 손을 들어 김선비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는 신용을 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귀신과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맛있는 밥도 지어드리고 구멍난 옷도 기워드릴게요. 부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저처럼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해주세요. 은혜합니다, 나의 선비님. 마지막 한마디가 바람에 섞여 흩어지는 순간 소아는 수천 개의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조각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김선비는 빈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끝내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마을 뒷산에는 호랑이가 운다는 소문이 돌 만큼 한 사내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메아리쳤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는 귀신 잡는 명판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민관이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덕배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여전히 청렴하고 강직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찾아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발 벗고 나서 해결해 주었으며 가끔 고을에 귀신이 나타나 곡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부적 대신 호통을 쳐서 귀신을 훈계에 돌려보낸다는 기이한 소문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날 장대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김대감의 사랑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홀로 지내며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아무리 중매를 서려 해도 내 안사람 될 여인은 성격이 불같아서 내가 다른 여인을 들이면 당장 벼락이 떨어질 걸세 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김대감은 처마 밑에 술상을 바오라 일렀습니다. 술상 위에는 2개의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을 채우고 맞은편 빈자리의 잔에도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거세지자 그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허공을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유난히 습하구려.
자네가 옆에 있었으면 석빙고 아니 냉기라도 좀 뿜어주었을 텐데 말이야. 요즘 귀신들은 영 패기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 자네만큼 독하고 또 자네만큼 고운 귀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군. 김대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주름진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처마 밑으로 서늘한 바람이 훅 불어와 촛불이 가늘게 떨리더니 맞은편에 놓인 술잔의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편안하게 휘어졌습니다. 그는 빈잔에 다시 술을 채우며 10년 전 그 흉가에서처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왔는가 기다리고 있었네. 자, 한 잔 밖에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처녀 귀신의 기막힌 동거동락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빗물처럼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흘러들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가슴 시린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